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곳의 공기는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낯선 건지도 모르겠어요. 명품 코트를 걸친 그녀의 뒤로 비서가 캐리어를 끌며 따라왔죠. 부사장님,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글라스를 고쳐 썼습니다. 이 선글라스가 필요한 건 햇빛 때문이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마주칠지 모를 그 사람들 때문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언니. 10년 전 이곳을 떠날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에 겨우 10만 원을 쥐고 공항으로 향하던 그날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수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의 그녀는 미국 최대 제약회사의 부사장이자 한국 지사 설립을 위해 당당하게 돌아온 성공한 여성이었으니까요. 수연의 어린 시절은 솔직히 말하면 공평하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죠. 언니 수정은 부모님의 모든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쁜 얼굴에 공부도 잘했으니까요. 우리 수정이는 정말 공주님 같아. 어머니는 날마다 언니를 그렇게 칭찬했어요. 반면 수연은 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연아, 언니 학원 가방 좀 들어줘. 수연아, 설거지 네가 해. 수연아, 언니 방 청소 좀 하고. 5살 터울인데도 수연은 언니의 시중을 드는 게 당연한 일처럼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수연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배우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피아노는 수정이 하나만 해도 충분해. 넌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신문을 펼쳐들었죠. 수연의 작은 꿈은 그렇게 쉽게 꺾였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차별은 더 심해졌어요. 언니는 강남의 유명한 학원을 3곳이나 다녔습니다. 수학, 영어, 논술. 한 달 학원비만 150만 원이 넘었죠. 반면 수연은 학원 한 곳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넌 학교 수업만 잘 들으면 돼. 학원비 아껴서 언니 유학 준비해야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수연의 손에 설거지 수세미를 쥐어줬습니다. 언니가 학원에서 돌아오면 수연은 식탁을 차려야 했어요. 저녁 준비를 도와야 했고요. 엄마, 나도 영어학원 가고 싶어요. 한 번은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집안 형편도 모르고 네가 언니만큼 똑똑하기라도 하냐? 그 말에 수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밤 수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리며. 고3이 되자 집안 분위기가 더 팽팽해졌어요. 언니 수정은 이미 서울대에 다니고 있었고 이제 수연의 차례였죠. 수연은 학원도 안 다녔지만 밤새 혼자 공부해서 지방 국립대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엄마, 나 대학 붙었어. 기쁘게 말했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지방대? 쯧쯧. 언니는 서울대인데. 그래도 수연은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아빠, 이거 등록금인데. 아버지는 고지서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300만 원이나 하네. 수정이 유학 준비하느라 돈이 빠듯한데. 제가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반만. 됐어. 일단 1학기만 보내주마. 대신 알바 열심히 해서 내 용돈은 네가 벌어.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셨어요. 수연은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서러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언니가 미국 유학을 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명문대 MBA 과정에 합격했다며 온 집안이 들썩였죠. 우리 수정이 정말 대단해. 역시 내 딸이야. 아버지는 지인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문제는 유학 비용이었어요. 학비, 생활비 포함해서 1억 원이 넘게 필요했죠. 부모님은 전세금을 빼고 적금을 깨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수연의 2학기 등록금은 밀렸어요. 수연아, 미안한데 이번 학기는 내가 좀 알바 많이 해서 메워줘.
언니 유학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수연은 휴학계를 냈어요. 편의점, 카페, 과외. 닥치는 대로 일했죠.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어서 등록금을 모았습니다. 그 사이 언니에게서 온 사진들이 카톡으로 날아왔어요. 뉴욕의 화려한 풍경, 친구들과의 파티, 명품 가방. 수연은 휴대폰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복학 후 4학년이 되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언니가 MBA를 마치고 추가로 박사과정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재정 상태가 바닥났죠.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네가 이제 취직할 때 됐지? 졸업하면 취직해서 언니 박사 학비 좀 도와줘야겠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제가요. 언니 학비를요? 그래. 넌 어차피 시집가면 그만이잖아. 언니는 박사까지 해야 좋은데 취직하고 우리 가문을 빛낼 수 있어.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래. 네가 언니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식구잖아.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24회를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요. 뭐, 네가 지금 부모한테 대드는 거야? 아버지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결심했어요.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다음 날부터 수연은 조용히 준비했어요.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은 이상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먼저 통장을 정리했죠. 그동안 알바로 모은 돈이 8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적은 돈이지만 새 출발에는 충분했습니다. 졸업 논문을 마무리하고 학교 교수님께 추천서를 부탁했어요. 해외 대학원 지원을 위해서였죠. 수연 씨, 우리 연구실에 남는 건 어때요? 장학금도 있고. 교수님이 제안하셨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더 멀리 가고 싶어요. 멀리. 가족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미국 대학원 3곳에 지원했고 다행히 모두 합격 통보가 왔어요. 장학금과 조교 자리까지 제공받았죠. 집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연이 영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논문을 얼마나 잘 썼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어요.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연은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놓았어요. 봉투에는 가족들께라고만 적혀 있었죠. 편지 내용은 짧았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연락 안 하겠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살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새벽 5시 집을 나서는 수연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휴대폰을 봤어요. 가족 단톡방에서 나갔습니다. 엄마, 아빠, 언니.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죠. 손님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공항이요. 미국 갑니다. 아, 유학 가시나 봐요. 좋겠네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수연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누가 깨울 일도 시킬 일도 없는 곳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시애틀의 9월은 생각보다 쌀쌀했어요. 수연은 공항에서 나와 대학 기숙사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모든 게 새로웠죠. 기숙사 방은 작았지만 수연에게는 천국 같았어요. 처음으로 가진 자신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룸메이트는 중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하이 임릴리. 나이스 투 미트 유. 밝게 인사하는 그녀에게 수연도 웃으며 답했어요. 임 SO와 EON. 나이스 투 미트 유투. 대학원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됐고 과제는 산더미였죠.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새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모르는 건 교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생활비를 위해 캠퍼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요카피서 커피를 건네며 미소 짓는 일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여기서는 적어도 누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넌 언니만 못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첫 학기를 마칠 무렵 수연은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성취감도 느꼈습니다. 전 과목 어학점을 받았거든요. 교수님이 따로 불렀죠. SOIEON 당신의 논문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학기부터 우리 연구실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요? 연구 조교 자리를 제안받은 겁니다. 월급도 더 받을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꼭 하고 싶습니다. 수연은 그렇게 연구실의 일원이 되었어요. 매일 실험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문을 읽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왔을 때 룸메이트 릴리가 물었어요. 수연, 가족한테 연락 안 해? 명절인데. 아니, 난 괜찮아. 짧게 대답하고 수연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가끔 궁금하긴 했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언니는 잘 있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죠. 그들은 나를 필요로 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돈이 필요했을 뿐이죠. 새해 첫날 수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성공하겠다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내 힘으로. 2년차가 되면서 수연의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암세포 억제에 관한 논문이 유명 저널에 실렸거든요.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This is groundbreaking research. 다른 교수들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수연은 자신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칭찬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니 그늘에 가려서 늘 투명인간 같았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수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드라이브. 킴, 이 데이터 좀 봐주실래요? SOIEON 다음 프로젝트 같이 할래요? 존중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죠.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에 진학했어요. 장학금은 물론 연구비 지원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연, 넌 정말 특별한 학생이야. 네가 개발한 이 화합물 상용화 가능성이 있어. 그 말에 수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박사 3년차 수연의 연구가 국제학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신약 개발의 핵심 메커니즘을 밝혀낸 공로였죠. 시상식장에서 트로피를 받아든 순간 수연은 울컥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Congratulations, 드라이브. 킴. 동료들이 축하해줬고 교수님은 자랑스럽다며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트로피를 바라보며 수연은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 이거 보고 계세요? 나도 할 수 있었어요. 당신들이 한 번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었죠. 이 성공은 오롯이 수연 자신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얼마 후 미국 최대 제약회사 중 하나인 바이오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드라이브. 킴, 우리 회사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당신의 연구를 높이 평가합니다. 스카우트 제이였습니다. 연봉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연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이오젠사에 입사한 후 수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연구팀장으로 시작해서 3년 만에 부장으로 승진했죠. 수연이 개발한 항암제가 임상시험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였거든요. 회사 주가가 30% 상승했고 수연은 그의 최고 공로자로 선정됐습니다. 드라이브. 킴은 우리 회사의 자산입니다. CEO가 직접 말했어요. 보너스로 받은 돈만 하나로 2억 원이 넘었죠. 수연은 시애틀 다운타운의 펜트하우스를 샀습니다. 전망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고급 차도 한 대 장만했죠.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10년 전 가방 하나 들고 떠났던 그 수연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을 때 누군가 물었어요. 수연, 가족은 한국에 계시죠?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수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글쎄요. 연락하고 지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더 이상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연의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던 거죠. 35세가 되던 해 수연은 바이오젠사의 최연소 부사장으로 임명됐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책임자였죠. 임원진 회의에 참석하고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결제하는 위치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부사장님. 비서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부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죠. 어린 시절 집에서 하녀처럼 지냈던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올라왔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한국 지사 설립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이브. 킴, 당신이 한국인이잖아요. 지사장으로 가서 진두지휘하는 게 어때요? 그 CEO의 제안이었어요. 한국. 10년 동안 발도 들여놓지 않았던 곳이죠. 수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해졌으니까요.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연의 귀국이 결정됐습니다. 수연이 미국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는 동안 한국의 가족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언니 수정은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대기업 입사는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 결국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것도 임시직으로요. 이럴 수가. 나는 MBA에 박사까지 했는데 수정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남은 돈을 모두 받아서 화장품 사업을 벌였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대박 내서 다 갚아드릴게요.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험도 없이 시작한 사업은 1년 만에 파산했죠. 투자한 돈 3억 원이 모두 날아갔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수정은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사업 자금을 대출까지 받았던 터라빚이 2억 원이나 남았죠. 부모님의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어요. 수정의 사업 실패로 가족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정년퇴직한 지 오래였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이걸 어쩐다. 집까지 날아가겠어. 아버지는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어요. 대출 이자도 밀렸고 집은 경매 직전 상황이었죠. 수정아, 네가 책임지고 갚아야지. 아버지가 소리쳤지만 수정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변변한 직장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수연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도 모르나? 수연? 그 애는 연락도 안 하잖아. 그래도 둘째잖아. 한번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한 애가 뭘 도와주겠어. 그냥 잊어버려. 하지만 상황이 점점 나빠지자 생각이 바뀌었죠. 수연이. 그래도 내 딸인데 연락 한번 해볼까? 문제는 수연의 연락처가 없다는 거였어요. 절박해진 가족들은 수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휴대폰은 이미 해지됐고 SNS도 찾을 수 없었죠. 대학 동창들한테 물어볼까? 수정이 말했지만 아무도 수연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졸업 후 연락 끊었다고만 했어요. 결국 학교 행정실에 전화했죠.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막막했어요. 마지막으로 수연의 지도 교수님께 연락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저희 딸 수연이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아, 수연 씨요? 미국에서 엄청 잘 나가고 있던데요. 제약회사 임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임원이요? 가족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수연이? 언니보다 못하다고 했던 그 수연이요? 정확히 어디 계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가끔 이메일로만 안부 여쭤보는 정도라서요. 교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수연이 성공했다니. 그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던 중 뉴스에서 한 소식이 나왔어요. 미국 바이오젠사 한국의 아시아 본부 설립. 김수연 부사장 총괄 책임. TV 화면에 수연의 사진이 크게 나왔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었죠. 저게 수연이야? 어머니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부사장이라고? 김수연 부사장? 아버지도 얼떨떨했습니다. 언니 수정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신보다 스펙이 낮았던 동생이 저런 자리에 있다니. 다음 달 초 귀국 예정이며 강남에 본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리포터의 말이 이어졌어요. 다음 달이면 수연이 한국에 온다는 얘기였죠. 이거 수연이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응, 그래야지. 우리 딸이잖아. 그동안 좀 소원했지만 이제 만나서 오해도 풀고. 아버지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기대가 묻어 있었어요. 수연이 도와줄 거라는. 수연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 서류들 준비해 주세요.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필요할 겁니다. 수연이 건넨 서류는 가족과의 법적 관계 정리에 관한 것들이었죠. 증여세 문제, 상속 포기, 그리고 친족 관계 단절 가능성까지. 부사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려고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10년 전에 이미 끝난 관계예요. 다만 법적으로도 정리하고 싶을 뿐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죠. 비서에게도 지시했습니다. 혹시 김수정, 김철수, 박영이라는 이름으로 연락이 오면 모두 차단하세요. 면회 신청도 거절하고요.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철저했어요. 수연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10년 동안 쌓아온 성공으로 당당하게 말하겠다고.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수연을 맞이한 건 수십 명의 직원들이었어요. 부사장님 환영합니다. 한국 지사준비팀이 일제히 인사했죠. 수연은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나갔습니다.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죠. 강남 4호구로 가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차가 출발하자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10년 만에 보는 서울의 풍경. 많이 변했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부사장님,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김철수, 박영희, 김수정이라고. 역시 왔군요. 수연은 예상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층 로비에서 기다리게 하세요. 제가 도착하면 5분만 시간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드디어 그들을 마주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회사 로비는 고급스러웠어요. 대리석 바닥에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수연의 가족들은 어색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죠. 여기가 수연이가 일하는 곳이라고 아버지가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대단하네. 정말 대단해. 어머니도 감탄했어요. 언니 수정은 복잡한 표정이었죠. 질투와 부러움이 섞인. 그때 로비 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명품 코트에 하이힐을 신은 세련된 분위기의 여성이었죠. 뒤로는 비서와 경호원이 따랐습니다. 저 사람이. 어머니가 손으로 가리켰어요. 수연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그 수연이 아니었죠. 당당하고 우아하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안녕하세요.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존댓말이었어요. 가족에게조차. 수연아. 어머니가 일어나며 다가오려 했지만 경호원이 막아섰죠. 부사장님과 약속이 있으신가요? 우리 딸인데 무슨 약속이 필요해? 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경호원을 손짓으로 물렸어요. 괜찮습니다. 5분만 드리죠.
그리고는 소파에 앉으며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오랜만이네요. 김철수 씨, 박영희 씨, 그리고 김수정 씨.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남처럼 했죠. 수연아, 그게 무슨 말투야. 우리가 부모인데. 아버지가 화를 냈지만 수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편지에 썼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왜 찾아오셨죠? 그게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머니가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언니 사업이 잘못돼서 빚이 좀 생겼어. 네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좀 도와줄 수 있잖아. 식구끼리. 수정이 말했습니다. 여전히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죠. 수연은 피식 웃었어요. 식구요? 재밌는 말씀하시네요.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식구가 아니었는데요. 하녀였죠. 언니 시중드는. 수연아, 그때 일은 우리도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버지가 변명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럼 왜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셨어요? 제가 잘 지내는지 살아는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건 제가 알바하며 등록금 벌 때 어머니는 언니 명품 가방 사주셨죠. 제가 편의점에서 밤샘 알바할 때 아버지는 언니 유학비 대출 받으러 다니셨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졸업하면 취직해서 언니 박사 학비 대라고 하셨죠. 수연아. 어머니가 손을 뻗었지만 수연은 피했습니다. 전 그때 결심했어요. 이 집안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더 이상 투명인간처럼 살 수 없다고.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수연이 딱 잘라 말했어요. 저는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아시겠어요? 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혼자 일하고 공부하면서 수없이 쓰러질 뻔했죠. 그때 단 한 번이라도 가족이 그리웠을 것 같으세요? 가족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안 그리웠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누가 무시하지 않고 누가 비교하지 않는 곳에서 살 수 있어서 행복했죠. 수정이 입을 열었어요. 네가 성공한 건 다 우리 덕분이야. 우리가 너한테 역경을 줬으니까 강해진 거잖아. 순간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군요. 뭐가 어쨌는데? 좋아요. 그럼 제 성공이 당신들 덕분이라고 칩시다. 그럼 당신들 실패도 당신들 책임이겠죠? 그건. 언니 사업 망한 거 누구 탓인가요? 저는 MBA도 안 했고 박사도 아닌데 부사장이 됐어요. 왜 언니는 더 좋은 스펙으로 빚만 지셨을까요? 수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으세요. 변호사 통해서 보낼 생각이었는데 직접 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게 뭔데? 아버지가 받아들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예요. 저는 김철수, 박영희 씨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들도 제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수연아, 이게 무슨. 그리고 이건 증여 거부 각서입니다. 앞으로 제가 당신들에게 보내는 돈도 없을 거고 도움도 없을 겁니다. 수연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가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 성공은 저 혼자 이룬 거예요. 당신들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여. 아버지가 소리쳤죠. 수연은 잠시 멈췄다가 돌아봤습니다. 피요? 제가 어릴 때 아팠을 때 병원비 아까워서 안 데려가신 분들이 피를 얘기하세요? 정적이 흘렀어요. 이제 가보시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가족들이 떠난 후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연은 유리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눈가가 조금 붉어진 것 같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집을 떠나며 다짐했죠. 다시는 그들 때문에 울지 않겠다고. 그 다짐을 지킨 겁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최상층 부사장실의 전망은 압도적이었죠. 여기까지 왔구나. 수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본사 CEO였죠. 수연, 한국 적응 잘 되고 있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아. 다음 주 이사회에서 자네 프로젝트 발표할 거야. 준비 잘해. 감사합니다. 통화를 끊고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자신만의 삶을요. 3년이 흘렀어요. 수연의 한국 지사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직원 500명 규모로 성장했고 개발한 신약이 국내 허가를 받았죠. 수연은 이제 한국에서도 업계의 전설이 됐어요. 한편 수연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아버지는 경비 일을,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이게 다 수연이 때문이야. 아버지는 가끔 그렇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이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수정은 빚을 갚기 위해 두 곳에서 알바를 했어요. 편의점과 카페. 한때 MBA와 박사 학위를 자랑하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동생은 부사장인데 나는 뭐지? 밤마다 수정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연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5년째 되던 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이었죠.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는 부족해요. 수정이 통장을 보며 한숨 쉬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연이한테. 엄마,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수정이 고개를 저었죠. 3년 전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수연에게 잔인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그래도 아버지가 제가 대출 알아볼게요. 병원비는 제가 책임지고. 수정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거였어요. 수연이는 잘 지내고 있니? 네, 아빠. 신문에 나올 정도로 성공했어요. 그래. 그래. 아버지는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못된 아버지였구나. 뒤늦은 후회였지만 진심이었어요. 그 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라. 아빠. 수정도 울먹였습니다. 어느 날 수연의 사무실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됐어요. 보내는 사람은 김수정. 비서가 물었죠. 부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수연은 편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지난 5년간의 일들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 가족의 몰락,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 수연아, 정말 미안해. 넌 아무 잘못이 없었어. 우리가 다 틀렸어. 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담담함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아니에요. 용서는 아직 이르죠.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그들도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수연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익명으로 병원비를 보내주세요. 딱 치료비만큼만요.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수연이 내린 결론이었죠. 겨울이 왔어요. 수연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그녀의 삶은 바빴죠.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도전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요함이 좋았어요. 10년 전 이 땅을 떠날 때의 그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상처받고 무시당하던 그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수연이 있는 거겠죠. 가끔 생각했어요. 만약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줬다면, 언니가 나를 동생으로 대해줬다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예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하게.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죠. 그 풍경을 보며 수연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참 멀리 왔네요. 정말 먼 길을 돌아서.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히 저물어가는 이 순간 그녀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으니까요. 부모는 끝내 사과했지만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움보다는 단념에 가까운 표정이었다고 하더군요. 스스로 일어서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는 말도 남겼답니다. 가족은 그제야 잃어버린 시간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지만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수연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라 더 오래 마음에 남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